뭐, 한국에 가라고. 여기 한 디자이너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다녀왔던 중국 상하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다 미개하고 불편한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을 회사를 통해서 다녀오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했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의 어떤 모습에 반했던 걸까요? 너무나도 싫어하던 한국행. 이제는 한국을 떠나는 게 싫다고 하는 그녀. 어떤 사연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최악으로 느껴지죠. 상사 사무실에 서 있는데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손이 떨려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한국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시겠다고요? 듀보아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주는 것처럼 웃었어요. 서울에서 6개월이야, 클레어. 어제 내 디자인이 우승한 걸 보고 한국 지사에서 특별히 너를 요청했어. 어제 루브르 박물관 앞 국제 디자인 엑스포였죠. 황금 트로피를 들고 있던 저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이 제 디자인에 대해 질문하더군요. 마치 영화배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하지만 부장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파리에 머물고 싶었거든요. 유럽 컬렉션을 위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클레어, 내 커리어에 정말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일을 알기나 하실까요? 상하이 6개월간의 지옥이었죠. 끝없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 아무 규칙 없이 끼어드는 자동차들.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매일 눈물이 났어요. 대부분의 날에는 태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인파들, 그 엄청난 인파들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밀고 떠밀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길을 잃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거나 더 나쁘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 같았어요. 최악이었던 건요. 가짜 명품 가방과 옷들이 어딜 가도 널려 있던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모든 노력과 창의력이 복사되어 길거리 모퉁이마다 헐값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다시는 아시아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절대로요. 갑작스럽다는 건 이해해. 듀보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매우 달라가 보면 알 거야. 다르다고요?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요? 결국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 작은 파리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한민국을 구글에 검색했어요. 첫 번째로 보인 건 지도였죠.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정말 작아 보였어요. 중국이 그렇게 붐비고 미친 곳이었다면 한국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더 많은 웹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서울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더군요. 수백만 명이요. 삼성과 현대에 대해 읽었어요. 네,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든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뭘 먹고 살죠?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사람들이 영어를 할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모든 기사가 한국이 아시아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혼돈을 의미했어요. 아시아는 오염을 의미했죠. 아시아는 외국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절대 안 돼. 아빠가 너무 크게 소리쳐서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야 했어요. 바로 북한 옆이잖아. 아직도 전쟁 중이야. 아빠,
제 생각엔 안 돼. 클레어 난 평생 자동차 디자인 일을 했어. 유럽 공학이 세계 최고야. 여기서 배울 수 없는 걸 그런 아시아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니?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 자기야. 내가 젊었을 때 기억나는데 우리가 한국에 음식과 옷을 보내곤 했어. 너무 가난하고 슬픈 나라였는데 왜 회사에서 널 그렇게 후진 곳으로 보내려는 거니? 그건 50년 전 얘기예요. 엄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빠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시아 나라들은 다 똑같아. 우리 디자인을 베껴서 싸구려 복사품을 만들지. 넌 진짜 예술가야. 클레어 진정한 창의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재능을 낭비하지 마. 2시간 동안 논쟁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 같은 또 다른 악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책상 위에 놓인 디자인 트로피를 봤어요. 어제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오늘은 저주처럼 느껴지네요. 우승하지 않았다면 이런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요. 떠나기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감옥 선고 같은 것을 준비할 3주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6개월, 아마 저를 원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이에요. 머리를 손에 묻고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앙이 되었을까요? 그냥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빠 말이 맞을까요? 모든 게 이해되고 문화를 알고 진정한 예술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할 수 있는 파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제게는 전부거든요.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네요. 죽더라도요. 12시간 동안 비행기에 있었어요. 12시간 내내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일들을 걱정했죠. 계속 상하이가 떠올랐습니다. 더러운 공항, 긴 줄, 무례한 출입국 직원들, 그 혼돈 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자,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악몽의 시간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놀라운 LED 조명 아래서 모든 게 반짝였죠.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보여주더군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기억나는 그 탁하고 역겨운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인파는 어디 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에브리웨어 있었거든요. 밀치고 떠밀고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걸었어요. 여유로워 보였죠. 심지어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는데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최악이었거든요. 외국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환한 표정의 직원들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죠. 그런데 제복을 입은 친절한 한국 여성이 제게 걸어왔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완벽한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네, 실제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게 신기해서 대답했어요. 환영합니다. 방문객 전용 신속 출입국 심사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신속 출입국 심사? 그게 뭐죠? 그녀가 저를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계로 안내했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렸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찍었죠. 손가락을 화면에 눌렀습니다. 삐. 초록불이 깜빡였어요. 이게 끝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네, 끝이에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분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출입국 심사만 2시간 넘게 걸렸는데 말이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웠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공항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영어로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택시 승차장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젊은 남성이 물었어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자율주행이라고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타본 적은 없었어요. 택시가 놀라웠습니다. 내부가 정말 깨끗했고 태블릿에서 지도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더군요.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고속도로가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명확한 표지판과 전자 표시판들이 있었죠. 자동차들이 예의 바르게 운전하더군요. 미친 사람들처럼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파랗게 맑았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대기오염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깨끗한가요? 택시의 컴퓨터 시스템에 물어봤어요. 오늘 서울의 대기질이 매우 좋습니다. 컴퓨터가 영어로 답했어요. 현재 대기질 지수는 45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이 엄청나게 큰데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에브리웨어 있었죠. 푸른 공원들. 제가 아는 브랜드들의 광고를 보여주는 디지털 광고판들. 모든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제 아파트 건물은 안면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면인식이라니. 그냥 카메라를 보면 문이 열리더군요. 아파트 안에서는 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벽에 대고 말만 하면 온도 조절, 음악, 심지어 음식 주문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불 켜줘, 말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음악 틀어줘, 부드러운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정말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중국과도 다르고 아빠와 엄마가 말했던 것과도 달랐죠. 핸드폰을 잡고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파리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클레어.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어떠니? 안전하니? 엄마, 이곳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핸드폰을 돌려서 아파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미래에 사는 것 같아요. 아빠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첨단 기술에 속지 마라, 클레어. 그 호화로운 호텔 밖에 진짜 나라는 어떨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게 놀라워요. 공항이 샤를 드골 공항보다 깨끗했어요. 택시는 자율주행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답니다. 조심해. 엄마가 말했어요. 첫날에 보는 모든 걸 다 믿지는 마라. 통화를 끊고 나서 아파트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게 그냥 거칠애일 뿐이고 내일이면 진짜 한국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예상했던 그 붐비고 더럽고 불친절한 한국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첫 출근 날이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상하이에서 지하철은 제게 최악의 악몽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정어리처럼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모두가 타려고 밀치고 떠밀었어요. 개인적인 공간도 없고 숨 쉴 공기도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분을 세곤 했답니다.
하지만 서울역 지하로 내려갔을 때 멈춰 서서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벽이 다채로운 예술 작품으로 덮여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했죠.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제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리며 깔끔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탔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죠. 아무도 떠밀지 않았습니다.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요. 타고 있는 내내 고속 인터넷이 되더군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도시 지하를 질주하면서 동영상을 보고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회사에서는 5명의 한국 동료들이 저만을 위한 환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맞아주었어요. 영어로 말이죠. 제 컴퓨터 계정을 모두 설정해두고 제니라는 번역가를 배정해주고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까지 인쇄해 두었더군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클레어. 팀장인 김 부장님이 말했어요. 유럽 디자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의부터 점심 주문까지 모든 게 컴퓨터에 세련된 앱으로 이루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제니가 회사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화면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태블릿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더군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음식이 놀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기억나는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 대신 한국 음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각각의 요리가 예술 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제니가 말했습니다. 섞은 밥이라는 뜻이죠.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각각의 재료 맛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 후에 유명한 쇼핑가인 명동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여기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어떻게 선보여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가짜 명품 가방이나 시계가 단 하나도 없더군요. 상하이에서는 모든 모퉁이마다 저희 회사 디자인의 복사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작자로서 정말 속이 상했죠. 여기서는 모든 상점이 진품만 팔고 있었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쇼핑 경험이 파리나 밀라노만큼 세련되게 느껴졌답니다. 실례합니다. 럭셔리 부티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가짜 명품을 파는 시장 같은 게 있나요? 그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짜 제품이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거든요. 안도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존중하는 나라를 찾았구나. 그날 저녁 순수한 흥분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여기 기술을 보셔야 해요. 지하철 시스템이 파리의 어떤 것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적 디자인에 대한 존중이 놀라워요. 너무 흥분하지 마라, 아빠가 경고했어요. 아마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을 거야. 일주일 후 회사에서 서울 외곽의 연구센터 방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버스로 한국 시골을 지나가는데 모든 게 얼마나 푸르고 깨끗해 보이는지 놀라웠어요. 연구시설에 도착했을 때 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어요. 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이 있었죠. 이것은 저희 AI 피부 분석 시스템입니다.
연구소장인 박 박사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피부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제 손으로 시연을 해보이더군요. 몇 분 만에 기계가 제 피부톤에 완벽하게 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스마트 원단 기술이에요. 만지면 색깔이 바뀌는 천을 보여주었어요. 자동으로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또 다른 원단도 있었죠. 심박수를 모니터링해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세 번째 원단도 있었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박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2, 3년 내에 출시될 예정이죠. 자동화와 혁신 면에서는 사실 파리 본사보다 앞서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유럽이 패션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유럽 매장에 몇 년 후에나 도달할 기술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게 정말 큰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 분께도 사과드려요. 이 나라는 유럽보다 뒤처진 게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아빠가 화면 너머로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아빠, 저 여기 온 지 3주가 됐어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요. 현지 식당에서 먹고 평범한 동네를 걸어 다녀요. 이 나라 전체가 이래요.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혁신적이고 존중이 넘쳐요. 도착한 후 처음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2달간 애원한 끝에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 방문에 동의하셨어요. 좋다. 아빠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다면 즉시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너무 긴장됐어요. 만약 여기를 싫어하신다면 어떡하죠? 제가 한국 기술에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파리로 강제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면 말이에요. 세관을 나오시는 순간 두 분의 표정이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엄마가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너무 미래적이야. 아빠는 자율 셔틀버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차량의 센서 기술이 내가 평생 작업했던 어떤 것보다 앞서 있구나. 서울로 가는 동안 두 분은 2달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셨습니다. 아빠는 깨끗한 고속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파란 하늘을 지적하셨어요. 엄마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녹지 공간을 눈여겨보시더군요. 클레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진에서 기억하는 한국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구나.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어디든 안내해드렸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나란히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죠. 아빠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매료되셨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사를 보존하거나 발전을 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둘 다 하는 것 같구나. 우주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건물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탐험했습니다. 아빠는 그 건물 주위를 3바퀴나 돌며 모든 각도를 연구하셨어요. 이 건축물이 내가 유럽 도시들에서 본 어떤 것보다 혁신적이야. 인정하셨습니다. 형태와 기능을 통합한 방식이 놀라워. 엄마는 한국 직물과 패션에 푹 빠지셨어요. 회사 연구센터의 스마트 원단을 보여드렸을 때 직조 과정에 대해 몇 시간 동안 기술적인 질문을 하시더군요. 디테일에 대한 주의가 놀라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야. 하지만 모든 걸 바꾼 순간은
제 사무실에서 일어났어요. 아빠가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과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셨을 때 완전히 조용해지셨답니다. 10분 동안 그냥 기계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작업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마침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자동차를 디자인한 모든 세월 동안 이렇게 발전된 기술로 일해본 적이 없어.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공장들도 이만큼 정교한 시스템은 없었어. 그날 저녁, 남산 서울타워에서 도시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의 장관인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아빠가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든 고백을 하셨어요. 클레어, 너와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유럽 문화와 기술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살았어. 오만하고 무지했구나. 엄마도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지. 이제 보니 한국이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는 정말 많은 지혜가 있구나.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면서 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제 직장만이 아니었거든요. 제 집이 되어 있었답니다. 저 머물고 싶어요. 공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요. 화를 내시는 대신 두 분 모두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자랑스럽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멋진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자주 방문하겠다. 아빠가 덧붙이셨어요. 우리도 한국과 사랑에 빠졌거든. 두 분이 떠나신 후 계약 연장과 장기 거주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숙련된 전문가들의 이민을 적극 장려했고 절차도 간단했어요. 영구 체류에 대해 파리 본사에 연락했을 때 2주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장 가능한 2년 계약을 제안해 주더군요. 더 큰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정식 은행 계좌를 개설했어요. 모든 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답니다. 어느 저녁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제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한국에 오는 것 때문에 절망했었거든요. 이제는 이곳을 영원한 집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가정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인생을 바꾸는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기회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죠. 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제가 속해야 할 곳에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